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적성인데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만약에 과제 작성을 하면서 내 글이 이제 맞는지 그 확인이 필요하면은 그거를 좀 보내주면은 제가 뭐 확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글쓰기는 이제 뭐냐면 계속 지금까지 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거를 제시하는 거, 근거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지. 뭐 그거거든요. 이게 논리라고 하면은 글쓰기에서 논리라고 하면 뭐 글쓰기가 아니고도 뭐 그림 그리는 것도 심지어 뭐 그렇게 논리를 따질 수도 있는데 뭐 연역적과 귀납적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다 예전에 배웠던 건데 연역적이 있고 귀납적으로 맞는지,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것들을 따져보는 건데 그런 게 충분히 제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역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순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제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 이 주장에 도달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이 과정이 있다는 거죠. 뭐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원인이 있어가지고 이런 이제 결과가 발생이 되는 거고 이 결과가 또 원인이 돼가지고 또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고 그럼 결국에 최종적으로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바가 타당하다. 이러한 이제 연역적인 그 과정을 거쳐서 논리적으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논리적으로 모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형식을 좀 따져가면서 글을 써야 된다. 그거죠. 그 다음에 귀납적이란 건 뭐냐면 여러 가지 그 경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 첫 번째 경험도 하고 뭐 두 번째 경험도 하고 세 번째 경험을 했는데 이것들이 어떤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바가 있어요. 이것도 이런 경험도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이러한 경험도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이러한 경험도 이러한 결과가 나와서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귀납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경험적 그 사건이 귀결이 되는 거죠. 주장하려고 하는 바를 근거할 수 있다면은 여러 가지 사건이 순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국어와 관련이 돼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논리가 국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 네, 하여튼 이런 거 이제 문서가 그 내용적으로 좀 타당한지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막 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글을 써놓고 보면은 내가 이게 정말 필요한 말인지 아니면 없어도 되는 말인지 오히려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바를 반박하는 글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논리적인 글쓰기를 해야 되는 거고 상대방이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글을 써줘야겠죠. 아닌 건 아니다. 긴 건 기다.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넘어갈게요. 저는 이거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글을 뭐 평상시에 많이 써보신 분들은 뭐 잘 할 수 있겠지만 몇십 년 만에 공부를 하신다거나 글을 잘 써보지 않거나 뭐 그러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논문 쓸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논문을 먼저 얘기해줘. 똑같아요. 논문 어차피 과제가 논문의 축소판이니까 논문 축소한 게 이제 과제니까 우리가 쓰는 그런 과제니까 그 이제 논문을 왜 쓰냐 내가 자랑하려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 논문의 어쩐 이론적인 그 내용이 내가 연구한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될 수 있게끔 글을 논리적으로 쓰고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내가 글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무엇을 얘기를 할 때 이미 머릿속에 전제가 돼 있는 상태에서 글을 쓰기 때문에 이 생략하는 게 많아져요. 생략을 많이 해요. 당연하기 때문에 나한테는 당연해요. 근데 내 글을 보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걸 규정하지 않으면 무엇을 얘기하는지 정확히 어렵거든요. 또 심지어 대화를 할 때도 이런 게 있어요. 그 선생님은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선생님은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연주해주는 선생님이 누구냐고 그때 물어봤던 거예요, 예전에. 근데 저는 이제 전제를 하고 있던 거죠. 우리가 앞으로 발표회를 할 때 연주를 해줄 사람의 이름을 당연히 나는 물은 건데, 그 대답해주는 사람은 이미 끝나버린 사람의 그 이름을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물어보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며칠 날 연주해 줄 선생님 그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냥 반주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명확하게 그 21일 날 연주해 줄 반주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헷갈리지 않았을 거거든요. 대답하는 사람이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충분히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 말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긴 거죠. 그것처럼 말하는 사람, 글을 쓰는 사람이 정확하게 그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주어, 이제 서술어 관계를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주어, 서술어 관계라는 건 뭐냐면, 무엇은, 는 있죠, 는. 은는이 있거든요. 은는은 뭐뭐이다. 이런 관계가 있을 거예요. 뭐뭐은 뭐뭐이다. 이 문장의 이 형식으로 통일을 해야 돼요. 이거는 진짜 엄격하게 따라야 됩니다. 뭐뭐은 뭐뭐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글을 쓰는 거를 보면은 이렇게 쓰지 않아요. 뭐 이렇게 했는데 뭐 했고, 이거 뭐 하다가 뭐 해가지고 뭐 했고, 이거고, 이것은 저거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은는 그런 게 없어요. 글을 읽다 보면 도대체 뭐를 말하는 건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다른 분이 과제 쓴 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보면은 뭐를 가지고 설명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 문장이 하도 길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쓰는 사람은 알아요. 자기가 썼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거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저거고, 그거를 쓰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근데 읽는 사람은 몰라요. 어려운 거예요. 뒤에 가서 얘기하지만, 짧게 쓰는 거 하고, 무엇은 뭐뭐이다. 이 관계를 정확하게 써줘야 돼요. 똑같은 그 대상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를 할까요? 내가 쓴 과제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제 과제 하나 작성을 한 게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이게 이제 동반 발생에 대해서 이제 쓰는 거예요. 동반 발생. 동반 발생은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도 말이 되잖아요. 뭔가. 동반 발생은 무엇을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제 구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안에 중간에 있는 내용이 뭐 핵심일 수도 있는데 구조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써주는 거고, 또 뒤에 보면 유튜브 협찬은 인지도를 높인다. 맞잖아요. 이렇게 됐고, 또 원인 변수는 협찬이고 또 결과 변수는 인지도입니다. 이렇게 쓴 것은 이 원인 변수하고 결과 변수라는 단어들이 동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서술을 한 건데, 이게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게 어떤 이제 위아래 관계라든지 뭐 그러면은 이거라고 이렇게 접속사를 쓸 수가 없죠. 보스, 엔드 이거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엔드라든지 이 보스라든지, 그죠?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가정법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 또 여기 인과관계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게 주어 서술어 관계거든요. 주어가 이거예요. 인과관계라는 게 주어고,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서술을 한 거예요. 인과관계는 어렵다. 근데 이제 부사적으로 이 인과관계를 수식해주는 이 의미들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뭐예요? 인과관계는 뭐냐면, 유튜브 협찬하는데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다면 유튜브 협찬과 브랜드 인지도 간의 인과관계. 그러니까 더 짧게 얘기하면 유튜브 협찬과 브랜드 인지도 간의 이거예요. 인과관계. 자, 그리고 여기서도 시간적 선행성에 대해서 이 경우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는, 그죠? 이 경우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 경우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간에 이 내용이 없어도 말이 이어지잖아요. 말이 되잖아요. 이거거든요. 이 경우는 뭐냐면 시간적 선행성이라고 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 설명 부재, 이거는 이추론으로서 여기에 이제 대신 이거를 뭐 가주어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가주어라고. 이추론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이 되잖아요. 사실 이런 이제 주어 서술어 관계를 명확히 해줘야만 글을 읽을 때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글을 잘 읽게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과제를 제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제를 평가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평가하는 사람이 글을 편하게 읽을 수 있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를 파악할 수 없다면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겠죠. 당연히 그겁니다. 그래서 문장은 짧게 써야 된다. 문장을 잘 이해를 시키고자 한다면 짧게 글을 써야 돼요. 짧게. 여기서도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거의. 서베이법에서 가장 큰 오류는 응답 거부입니다. 그렇죠? 큰 오류는 응답 거부인 거고, 여기서 서베이가 이제 주어가 된 거예요. 여기서는 뭐가 주어입니까? 오류가 주어예요. 오류가 어떤 오류야? 서베이법에서 가장 큰 오류. 이건 이제 부사적인 거고, 부사적인 성격이고, 오류가 주어인 거죠. 그래서
여기 서베이는 서베이가 주어인 거고 서술어는 큽니다. 우려가 매우 큽니다. 매우는 뭐 없어도 되는 거고. 그래 짧게 그리고 게다가 해가지고 결과가 발생합니다. 금방금방 끝나죠. 특히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길이가 짧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문장을 짧게 써야 되지.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서베이는 응답한 조사 대상자가 잘못된 응답을 할 경우가 있는데 조사 대상자가 응답할 능력이 없거나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응답하는 경우인데, 또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민감한 질문은 뭐 개인정보, 소득 수준, 건강 상태 등에 관한 것이 대표적이면서 양심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응답할 가능성이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자는 뭐 질문에 관하여 막 이렇게 막 길게 계속 막 다를 안 쓰고 중간에 계속 문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한 문단을 써야 될 거를 한 문장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 예전에 이제 저한테 한번 주셨던 게 있는데, 그거를 한번 봐볼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여기 있나? 이거는 좀 개괄식으로 쓴 과제라서. 근데 이게 좀 이것도 이게 형식적인 차원에서도 그 보고서 작성하는 게 좀 디자인이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도 다른 거 가지고 예시를 들어야 되는데 글자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맞춰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지금 다 안 맞아가지고. 자, 보세요. 이거 여기 다른 분이 한 거예요. 다른 분이 한 거고. 자, 보세요. 요거 하나 이야기해도 되겠네. 자, 여기 보면은 그 최근의 경향에 보면 부활이라는 것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중세를 문화 발전이나 변동이 없는 암흑기로 보았을 때 일이고, 현재 많은 학자들은 중세를 암흑기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나 이는이라고 하는 거, 이는이라고 하는 거에 진짜 주어가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이 문단에서 그 이는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건가요? 부활이라는 것은 사멸된 고전 문화를 재생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암흑기로 보았을 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설명을 해줬어야 되냐면, 부활이라는 것을 이때에는 고전 문화를 재생시킨다는 의미로 봤었다. 이렇게 좀 단어가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의의에서 보면, 여기는 이게 서술용어로 작성이 됐지만 여기 의의에 와서는 이게 개괄식으로 들어갔어요. 이러면 안 돼요. 여기서는 서술용어로 써주는데 여기는 큰 영향, 뭐 시대로 한정, 이거는 뭐냐면 그냥 긁어왔다 막 그거밖에 안 돼요. 긁어왔어. 어디서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해가지고 그냥 수정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이제 많다. 남의 거를 그냥 긁어서 그냥 과제를 써가지고 내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글을 딱 보면 알아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의 글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딱 보면은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을 능력이 안 돼요. 긁어온 거죠. 형식을 맞춰줘야죠. 여기다가 서술형을 썼으면은 여기다가도 근대 유럽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써주던가, 유럽 사회의 근대화가 단서가 되었던 근대 정신운동의 하나이다. 뭐가 주어가 없어. 그죠? 주어가 없죠, 이 문장에. 뭐가 그 근대 정신운동의 하나라는 거예요. 네? 뭐가요? 없어, 주어가. 그래서 뭘 말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 과도기에 일어난 문화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종교에까지 변혁을 초래. 주어가 없으니까 뭔지 모르겠. 물론 이거를 전공한 이제 교수가 보기에는 이제 답을 보고도 문제가 뭐였는지를 알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 이 글을 봤을 때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거죠.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컴퓨터 A의 과목인데 1956년에 존 메카시 교가 개최한 다트머스 회의를 통해서 처음 인공지능 용어가 사용되었다. 여기도 보면 주어가 없죠. 그죠? 주어가 없어요. 여기다가 인공지능은 이렇게 인공지능을 먼저 주어를 선정을 해주고, 인공지능은 그 용어를 목적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를
용어를 통해 처음 사용했다. 뭐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죠. 사용했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그 용어를 1956년 존 메카시교가 개최한 다트머스 회의를 통해 처음 사용했다. 이렇게 하면은 주어 서술어 관계가 명확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는 주어도 없고 서술어도 뭐 애매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다음 문장을 보면 굉장히 또 이제 길어져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당시에 인공지능의 핵심은 뭐다? 이렇게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인공지능의 핵심은 쫙 이제 나가다가 시초이다. 이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당시에 인공지능의 핵심은 기계학습의 시초이다. 이게 좀 그럴듯해요. 그럴듯하기도 해요.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좀 이상하죠. 핵심은 그냥 기계학습이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기계학습이다. 인식하는 것이다. 또는 인식하는 것이다. 핵심은 세포들을 적절하게 연결해.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지금 이게 여기 주어가 또 여기 두 개 하나가 더 있어. 여기 보면 당시에 인공지능의 핵심은 추론과 탐색이었지만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그냥 끊으면 돼요. 당시에 인공지능의 핵심은 추론과 탐색이었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그러나 이렇게 써줘도 되죠.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탐색이었지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짧은 글쓰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당시에 인공지능의 핵심은 추론과 탐색이었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도 이것도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여기 이 문장을 좀 몇 개로 나눠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 이거는 이제 부사적으로 사용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 서술형으로 해가지고 쓸 수도 있어요. 딥러닝을 정의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딥러닝이 뭐라는 것을 정의한 것을 또 여기다가 연결해가지고 또 정의를 한 거예요. 의미가 중복이 돼 있어요. 이거를 풀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딥러닝은 프랭크 로젠블라크가 발명한 퍼셉트론이다. 예? 이렇게 써주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서 그러면은 이제 주어가 간단해지는 거예요. 주어를 되게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막 붙어 있어요. 이것저것 막 꾸미는 것이 막 붙어 있어가지고 이 주어를 명확히 구별해내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문장을 막 풀어주는 겁니다. 풀어줘. 편하게. 그럼 딥러닝은 인공신경세포들을 적절하게 연결해주면 논리적인 연산 규칙을 스스로 학습해서 인식하게 된다는 것으로 기계학습의 시초이다. 자, 딥러닝은 그래서 인공지능 세포들을 적절하게 연결해주면 논리적인 연산 규칙을 스스로 학습해서 인식하게 된다. 여기까지 쓰면 되죠. 이렇게 또. 그래서 딥러닝은 기계학습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문장을 이제 짧게 써주면서도 명확해지고 이해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이런 글쓰기를 해야 되겠죠. 보고서 작성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글 뭐 일기 쓰는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내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조금 글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분은 이제 글을 많이 써보신 분이 아니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이제 보이죠. 저는 근데 뭐 글을 뭐 전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데 그래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방법을 뭐 자연스럽게 이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그래요. 2006년과 2012년에 MLP 문제가 해결되면서 인공지능 크게 발전하게 되었고, 이것도 좀 바꿔주죠. 어떻게 바꿔주냐면, 인공지능은 여기 이제 앞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주어를 먼저 딱 정의를 해주고, 인공지능은 2006년과 2012년에 MLP 문제가 해결되면서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요. 간단해지잖아요, 되게. 인공지능은 2006년과 2012년에 MLP 문제가 해결되면서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더 간단하게 하면 발전했다. 그죠? 그리고 또 인공지능은 사전 학습을 통하여 트레이닝 시키고 인공신경망을 랜덤으로 죽여주면서 추론 능력을 계산할 수 있어 깊은 층수의 MLP 학습을 시키고 계속 연결이 되니까 어렵죠, 되게. 자, 하여튼 이런 이제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과제 작성하는 게 그냥 내가 뭐 분량 채워가지고 다 쓰기만 했다고 다가 아니에요. 뭔가 나중에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앞에서 뭐 가장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혹은 이제 대학원에 가가지고 논문 작성할 때 이렇게 글을 쓰면 안 돼요. 글 쓰는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쓴 글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내 스스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문장을 좀 정리를 하니까 뭔지 알겠잖아요. 내가 뭔가 읽으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런 문장 같은 건 아예 뭐 배울 수가 말하는 것 같아요. 꼭 글이 아니라. 이제 거의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